할머니. 5살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달려와 김순희의 품에 안겼다. 어머, 우리 민호 왔구나.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어. 순이는 손자를 꼭 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두 아들을 키울 때도 이런 감정은 아니었다. 민호는 그녀에게 있어 단순한 손자가 아니라 삶의 이유였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 시간에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민호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주름진 볼을 어루만졌다. 순이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정말, 우리 민호가 그렇게 말했구나.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순이는 민호에게만 특별한 반찬을 따로 차려주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직접 만든 멸치볶음, 그리고 달콤한 단호박죽까지. 어머니, 또 민호만 특별히 차려주시네요. 며느리인 수진이 살짝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들 재현도 젓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민호만 그렇게 편애하시면 안 돼요. 다른 아이들도 봐야죠. 다른 아이들이 뭐가 있다고. 민호밖에 없는데. 순이는 태연하게 답하며 민호의 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다. 실제로 재현 부부에게는 민호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보기에는 할머니의 편애가 도를 넘어선 것 같았다. 할머니, 민호랑 잠깐 산책 좀 다녀올게요. 남편 김철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78세의 그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최근 들어 자주 피곤해하고 식욕도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랑 나가면 안 돼요.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민호가 순이의 치마를 꽉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철수의 얼굴에 스치는 복잡한 표정을 순이는 놓치지 않았다. 여보, 괜찮아. 민호가 할머니랑 있고 싶다니까. 그날 밤, 민호는 순이의 방에서 잠들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할머니가 제일 좋아라고 중얼거리며 스르르 잠들었다. 순이는 아이의 고운 잠얼굴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재현 부부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당신 어머니 좀 말려봐요. 민호를 너무 끼고 사세요. 그래도 워낙 예뻐하시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이 아니라 정말 심해요. 민호도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하는데 할머니만 찾아요. 순이는 잠든 민호를 더욱 꼭 안았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아이는 자신의 전부였다. 이상하게도 민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남다른 애정이 솟아올랐다. 다른 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감정이었다. 새벽에 잠시 깨어난 순이는 민호의 잠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아이의 얼굴. 문득 이 아이가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끝이나 입술 모양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흡사했다. 역시 핏줄은 못 속이는구나.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들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핏줄이라는 말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를. 아파. 너무 아파. 새벽 4시, 철수의 신음소리에 순이가 잠에서 깼다. 남편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며 복부를 움켜쥐고 있었다. 여보, 왜 그래? 어디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어제부터 계속 아팠는데 이제는 정말 못 견디겠어. 순이는 서둘러 재현을 깨웠다. 급히 응급실로 향한 가족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말을 잃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길어봐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6개월밖에 못 산다니. 믿을 수 없었다. 입원 첫날,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재현과 수진, 그리고 막내 아들 재호까지.
민호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아파요? 응, 조금 아프단다. 하지만 민호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금방 나을 거야. 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재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 누웠다. 나가라. 다들 나가서 각자 할 일에.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갑작스런 화에 가족들은 당황했다. 평소 온화했던 철수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구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순이만 남겨두고 모든 가족이 집으로 돌아갔다. 병실에 정막이 흘렀다. 여보. 철수가 조심스럽게 순이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아픈 데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 순이는 남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사실. 그 애는. 뭐? 누구? 민호 말이야. 민호는. 철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순이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당신 암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힘이 나네. 하지만 순이야. 이걸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순이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말이 가족을 얼마나 파괴할지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철수는 날로 야위어갔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가 병문안을 오면 억지로 웃으며 아이를 반겼다.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빨리 나와서 민호랑 놀이공원 가자. 하지만 철수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날로 악화되어 갔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다. 가족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다시 한번 순이를 불렀다. 순이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죽어, 절대. 순이는 또다시 남편의 말을 막았다. 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듣지 않으려 했다.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철수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이번 3개월째 철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제는 혼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졌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 아픈 데 없어? 순이가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순이야. 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또 그런 소리야? 힘든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 나중이 없을 수도 있어. 제발 들어줘. 철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순이는 멈칫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 당신 나을 거야. 그날 오후 재현 가족이 병문안을 왔다. 민호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병상 곁에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나아요? 응, 민호가 와서 많이 나아졌어. 철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사랑스러우면서도 죄책감이 느껴지는 시선이었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랑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고마워, 민호야. 할아버지도 너를 정말. 철수는 말을 멈췄다. 사랑한다는 말이 목 끝에서 막혔다.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철수는 다시 한번 순이에게 말을 걸었다. 순이야, 민호 얘기 좀 하자. 민호가 뭐? 그 애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애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순이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그냥 우리 손자야. 다른 얘기는 하지 마. 하지만 순이야. 사실 민호는 듣기 싫어. 순이는 벌떡 일어나며 병실을 나가려 했다. 철수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제발, 제발 들어줘. 내가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해. 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가족 평화롭게 잘 살고 있잖아. 평화롭다고? 이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건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거짓? 민호는 사실. 철수가 말을 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다. 약 시간이에요. 환자분 약 드셔야 해요. 분위기가 깨진 것을 안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순이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에서 순이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민호는 그냥 우리 손자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다. 남편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철수는 이미 약을 먹고 잠들어 있었다. 순이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떤 말을 하려고 했던 거지? 설마.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했다. 너무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더욱 쇠약해 보였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현실을 알렸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께서 함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철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들어줘. 여보. 민호는 내 아들이야. 내 친아들이라고. 철수가 간신히 말을 꺼내자 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해. 순이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졌다. 철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순이는 상주로서 조의를 받으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호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이 사실일 리 없었다. 하지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할머니. 민호가 검은 옷을 입고 순이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모두 슬퍼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순이는 민호를 안으며 대답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철수의 마지막 말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철수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 순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때였다. 낯선 여성 하나가 장례식장에 들어왔다. 4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가족이나 친척 같지는 않았다. 순이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여성은 조용히 철수의 영정 앞에 다가가 절을 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저씨, 편히 가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단순한 조문객 같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어떻게 저희 남편을 아시는지. 순이가 다가가 물었다. 여성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 네. 저는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아는 사이라고 하시면
일. 일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여성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서둘러 장례식장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순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여자 누구예요? 재현이 어머니 옆에 다가와 물었다. 순이도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어. 아빠 일 때문에 안다는데. 아빠가 일 관련해서 여자분과 알고 지냈나? 재현의 말에 순이는 불안함을 느꼈다. 철수는 평생 성실한 남편이었다.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순이는 그 여성을 떠올렸다. 그녀의 슬픔이 진짜였다. 단순히 아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슬픔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돌아와요? 민호가 순이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다. 순이는 아이를 바라보며 또다시 남편의 말을 떠올렸다. 민호는 내 아들이야.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오지 않으셔. 하지만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할머니는 안 가죠? 당연하지. 할머니는 민호 곁에 있을 거야. 순이는 민호를 꼭 안았다. 설사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이 아이는 자신의 전부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낯선 여성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철수와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싶었다. 사흘 후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편지 몇 통과 사진이 들어있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다. 철수 씨,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혜진이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요. 편지는 그 낯선 여성의 것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철수와 그 여성, 그리고 한 아이가 함께 있었다. 그 아이는 순이는 사진을 보며 경악했다. 사진 속 아이는 민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거의 똑같았다. 이게 무슨... 순이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이제야 명확해졌다. 남편의 마지막 말, 그 낯선 여성, 그리고 민호의 정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순이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발견한 편지와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순이가 문을 열어보니 그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성이었다. 실례합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저는 박혜진입니다. 철수 아저씨와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이에요. 순이는 온몸이 굳었다. 그녀가 편지를 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철수 아저씨가 생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순이는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다. 남편의 친필로 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뭔가요? 직접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아저씨가 직접 쓰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순이는 편지 봉투를 열었다.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다. 사랑하는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죄를 고백한다. 20년 전 나는 잘못을 저질렀다. 혜진이라는 여자와 관계를 가졌고 그녀는 내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혜진은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 그 아이가 바로 민호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손자 민호는 사실 내 친아들이다. 재현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혜진이 재현과 결혼하면서 민호를 데려왔을 때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민호를 그토록 예뻐하는 것도
혈육의 정 때문일 것이다. 민호는 너의 진짜 손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니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용서해줘. 그리고 민호를 미워하지는 말아줘.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마이너스 철수. 순이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지며 흩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에요. 민호는 철수 아저씨의 친아들이에요. 혜진의 말에 순이는 머리를 감쌌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거짓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20년 전에 철수 아저씨와 그런 관계였고 민호를 낳았어요. 그때 저는 미혼모가 되는 게 두려워서 재현 씨와 결혼했어요. 재현 씨는 민호가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순이는 숨이 막혔다. 그러면 재현은 지금까지 자신의 친동생을 아들로 키운 것이었다. 그럼 재현이는 모르나요? 네, 아무도 몰라요. 철수 아저씨와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현 가족이 집에 온 것이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황급히 편지를 주워 담으며 혜진에게 속삭였다. 일단 나가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할머니. 민호가 달려와서 순이의 품에 안겼다. 순이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니. 그리고 재현은 자신의 친동생을 아들로 여기고 있다니. 엄마, 아까 누가 왔다 갔어요? 수진이 혜진의 뒷모습을 보며 물었다. 아, 아빠 직장 동료였어. 순이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다. 편지를 계속 읽어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너무 충격적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시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알겠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재현 씨가 알면. 알아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순이는 전화를 끊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놀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리고 재현에게는 자신이 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사실은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순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이 비밀을 묻어두고 싶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가족 회의가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 정리를 위해서였다. 재현과 재호,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이 모였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게 많지 않지만 공평하게 나누어야겠어요. 재현이 말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가 올까? 순이가 문을 열어보니 혜진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려 있었다.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가족분들이 모두 계실 때 읽어보시라고.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진은 거실로 들어와 모든 가족들 앞에 편지를 내놓았다. 이 편지는 철수 아저씨가 가족분들께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재현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누구세요? 그리고 이 편지는 뭔가요? 직접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재현은 편지를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 수진이 남편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민호가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호는 어른들의 표정을 보며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재현이 편지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아들이 내 동생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사실이에요. 민호는 철수 아저씨의 친아들이에요.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던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철수 아저씨와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민호를 낳았고요. 수진이 민호를 꽉 안으며 울부짖었다. 안 돼. 민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라고. 수진 씨,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뭐예요?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아이를 내게 떠넘긴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5년 동안 자신의 아들로 키운 민호가 남편의 이복 동생이라니. 믿을 수 없었다. 재현은 혜진에게 다가가며 따졌다.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보처럼 모르고 있는 동안 혼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괴로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요? 이미 민호는 당신들의 아들이 되어 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에요? 재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혜진을 노려보았다. 순이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재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재현이 어머니를 돌아보며 물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방금 알았어. 어제 그 편지를 받고서야. 막내 아들 재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민호는 정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조카가 아니라 내 동생. 상황이 너무 복잡했다. 민호는 재현의 아들이자 동시에 철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재현에게는 아들이면서 동생이었다. 민호야, 이리 와. 재현이 아이를 불렀다. 민호는 무서워하며 수진의 품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다. 왜 그래? 아빠가 부르잖아. 아빠가 아니라고. 재현이 소리쳤다.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넌 내 동생이라고. 재현아. 순이가 아들을 말렸지만 재현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5년 동안 속았어요. 5년 동안 내 동생을 아들로 키웠다고요. 수지는 민호를 안고 흐느꼈다. 그래도 민호는 내가 키운 아이야. 내 아들이야. 아니에요. 이제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재현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민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울었다. 할머니. 민호가 순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순이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순이도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가 손자인지 아들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재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순이가 아들을 말렸지만 재현은 돌아서지 않았다. 안 돼요. 민호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수진이 아이를 꽉 안으며 반대했다. 하지만 재현은 냉정했다. 그 아이는 이제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요. 혈육도 아니고. 혈육이야. 당신 동생이잖아. 동생을 아들로 키웠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가족들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민호는 그 와중에 계속 울었고 순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혜진은 결국 일어서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민호는 제가 데려가겠어요. 안 돼. 수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날 밤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었다. 재현은 민호를 보려 하지 않았고 수진은 아이를 놓지 않으려 했다. 순이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가족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재현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수지는 민호를 안고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순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 무너진 가족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할머니. 민호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민호야, 왜 앉아? 순이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물었다. 민호는 할머니의 옷깃을 꽉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다들 왜 울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민호는 잘못한 게 없어. 어른들이 힘든 얘기를 해서 그래. 아빠가 저한테 화났어요. 아빠가 저를 밀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왜 갑자기 아빠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는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래. 민호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정말요? 그럼 내일은 저랑 놀아주실까요? 순이는 눈물이 났다. 순진한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요. 할머니가 민호랑 놀아줄게. 그때 수진이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민호야, 엄마한테 와. 민호는 수진의 품에 안겼다. 수진은 아이를 꽉 안으며 흐느꼈다. 엄마, 왜 울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민호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어디가 아파요? 병원 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내 남편의 동생이라는 것을. 수진아. 순이가 며느리를 달래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민호는 제가 낳아서 키운 아이인데. 알아. 하지만 지금은. 민호야, 엄마가 물어볼게.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수진이 갑자기 민호에게 물었다.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둘 다 좋아요. 근데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민호의 대답에 순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슬펐다. 그때 재현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민호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저 아이 왜 아직 안 재웠어요? 여보, 민호가 무서워해서. 이제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왜 계속 여기 있어요? 재현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겁에 질렸다. 아빠. 민호가 재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재현은 뒤로 물러났다.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마. 넌 이제. 재현아. 순이가 아들을 제지했다. 하지만 재현은 돌아서서 다시 서재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민호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수지는 아이를 안고 흔들며 달랬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민호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 저 나쁜 아이예요? 민호가 순이를 보며 물었다. 순이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민호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야. 그럼 왜 아빠가 저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래. 제가 아빠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재현은 민호와 같은 공간에 있기를 거부했고 수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다. 어머니, 저희는 잠시 친정에 가 있을게요. 재현이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수진아, 그러지 마. 여기가 민호네 집이야. 하지만 여기 있으면 민호만 상처받아요. 수진의 말이 맞았다.
민호는 아빠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가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민호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이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으로 모든 고통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저랑 같이 가요. 할머니도 민호가 보고 싶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어야 해. 순이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이 복잡한 상황을 5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결국 그날 오후 수지는 민호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민호는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민호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다.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재현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수지는 친정에서 민호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순이는 그 사이에서 혼자 남겨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 이혼하겠어요. 어느 날 수진이 민호 없이 혼자 찾아와서 말했다. 순이는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이혼? 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재현이는 민호를 볼 때마다 화를 내고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한 달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수진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이게 가족인가요? 5살 아이를 밀어내는 게 가족인가요? 수진의 말에 순이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재현의 행동은 너무 가혹했다. 민호는 어떻게 하려고? 제가 키울 거예요. 혼자서라도. 하지만 민호는 재현이 아들이기도 하잖아. 아니, 이제는. 순이도 헷갈렸다. 민호가 재현의 아들인지 동생인지, 자신의 손자인지 아들인지. 어머니, 민호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한번 와서 보시지 않을래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보고 싶었다. 며칠 후, 순이는 수진의 친정으로 민호를 보러 갔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할머니. 어머, 우리 민호. 많이 보고 싶었어. 순이는 아이를 꽉 안았다. 한 달 만에 본 민호는 많이 야위어 보였다.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아빠가 왜 저를 안 만나줘요? 민호의 질문에 순이는 눈물이 났다. 민호는 잘못한 게 없어. 어른들이 문제야. 할머니, 집에 언제 가요? 아빠랑 화해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순이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재현과 마주했다. 민호 봤어요? 응, 봤어. 그 아이 어때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어딘가 그리움도 섞여 있었다. 많이 야위었어.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 해. 재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5년 동안 키운 아이가 하루아침에 동생이 될 수 있나요? 재현아, 어머니는 어떠세요? 손자였던 아이가 갑자기 아들이 되었는데. 순이도 혼란스러웠다. 민호를 대하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라고요? 이런 복잡한 관계가 가족인가요? 재현의 분노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한편,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졌다. 철수의 유산 상속 문제에서 민호의 지위가 애매해진 것이다. 민호가 철수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면 유산 상속에서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재현과 재호는 당황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유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친아들인 민호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니까요. 이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재호는 형에게 말했다. 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민호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그 아이가 뭘 알겠어? 5살짜리가. 하지만 법적으로든 뭐든 난 그 아이를 내 동생으로 인정할 수 없어. 재현의 완고함은 변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순이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다.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수지는 결국 이혼을 진행했고 민호의 양육권을 가져갔다. 재현은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민호를 보려 하지 않았다. 재현아, 그래도 5년 동안 키운 아이인데. 어머니, 그만 말씀하세요. 전 그 아이와는 더 이상 관계 없어요. 하지만 혈육이잖아. 내 동생이야. 동생을 아들로 키웠다는 게 더 이상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재현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민호에게 향했다. 어느 날 순이는 혼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철수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왜 그랬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 순이는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20년 동안 숨기고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민호는 뭘 잘못했어?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민호가 아파요. 열이 너무 높이 나서 병원에 왔어요. 순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작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할머니.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순이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민호, 많이 아파? 네. 그런데 할머니, 아빠는 왜 안 와요? 아이는 아픈 중에도 아빠를 찾고 있었다. 순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는 일이 있어서. 아빠가 저를 미워해요? 아니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순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재현이 정말로 민호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순이는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현아, 민호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 한번 와서 봐. 제발 한 번만. 어머니, 전 못 가요. 왜? 아픈 아이를 왜 못 봐? 그 아이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동생이잖아. 동생이면 뭐해요? 5년 동안 아들로 키운걸요. 이제 와서 동생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재현은 전화를 끊었다. 순이는 절망했다. 민호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었다. 그동안 재현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아이는 계속 아빠를 찾았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다. 할머니, 아빠가 저를 버렸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왜 안 와요? 아픈데.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잔혹했다. 퇴원 후에도 민호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아이는 자주 울었고 밤에 악몽을 꾸었다. 수진도 지쳐갔다. 어머니, 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은 순이에게 털어놓았다. 민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빠를 계속 찾고. 알아, 나도 안다. 어머니라도 민호를 자주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일을 해야 하는데.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한편 유산 상속 문제는 법정으로 갔다. 민호의 상속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아이의 친부가 철수 씨라는 것이 확인되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재현과 재호는 반발했다. DNA 검사를 해야겠어요. 정말로 아버지 아들인지 확인해야 해요. 그래요. 확실히 해야죠. 형제들은 민호와 철수의 DNA 검사를 요구했다. 결과는 99.9% 일치였다. 민호는 확실히 철수의 친아들이었다. 이 결과로 법적 다툼은 더욱 복잡해졌다. 민호는 철수의 상속자로 인정받았고 재현과 재호의 상속분은 줄어들었다. 이게 말이 돼요?
5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가 내 재산을 가져간다고요? 재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민호를 완전히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아이만 없었다면. 재현의 말에 순이는 섬뜩함을 느꼈다. 재현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민호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요?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민호 잘못이 아니야. 내 아버지와 그 여자 잘못이지. 하지만 재현은 듣지 않았다. 그는 모든 분노를 민호에게 쏟아냈다. 결국 1년이 지나고 가족은 완전히 갈라섰다. 재현은 민호를 보려 하지 않았고 수지는 아이와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 순이는 혼자 남겨졌다. 어느 추운 겨울날 순이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나?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갔나? 눈물이 영정 사진 위로 떨어졌다.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해? 그 아이가 뭘 잘못했어? 순이는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절규했다. 내 평생의 죄가 너였다. 너를 믿고 살았던 내가 바보였어. 그녀는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가족은 영원히 갈라졌고 민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라야 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계속 울었다. 무너진 가족을, 상처받은 아이를,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남편을 생각하며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고 차가운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듯 이 가족의 상처도 언젠가는 덮이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